네, 데이터과 강의 6강, 머신러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보는 사람들이 카메라가 좀 밑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혼자네요. 원래 듣는 애들도 없는데, 오늘은 승표가 컴퓨터 살짝 이슈가 있어서, 1강은 저 혼자 하게 할 것 같고요. 사실 원래 혼자 했지만은, 아무도 안 들으니까 조금 외롭네요. 네,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머신러닝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참 외로워요. 네, 이제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넌파이 판다스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게 다 끝나고 조금 그나마 좀 이론적이고 배울 만한 게 있는 머신러닝을 해볼 거예요.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런 거요. 그래서 수업 목차는 뒤에 코드도 있겠지만은 일단 PPT로 강의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 코드를 같이 볼 거예요. 우선 조금 잡사를 조금 한 5분 정도 더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인공지능 개론에 대해서 뭐 AI, ML, DL 그런 거에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가 대충만 아니까 그런 구분에 대해서 배워보고 특히 머신러닝은 우리의 메인 주제니까 조금 더 깊게 명확한 정의도 알아보고 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용어 정리도 하고 해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중에 그 문제 중 하나인 선형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조금 잡설 해보자면은 이제 사실 우리 과제할 때 제미나이나 집시나 그런 인공지능 많이 쓰잖아요. 사실 저도 저희 그 대과 숙제 만들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뭐 요즘은 자율주행 요즘은 좀 얘기 안 나오긴 하는데 테슬라에서 계속 풀 자율주행 FSD 만든다고도 하고 뭐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오래된 영상인데 막 인공지능 영상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막 릴리스 넘기다 보면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 일상에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GPU 공급도 올해 우리나라 26만 장 들어온다고 하고 데이터가 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지원금도 국책연구도 모두에서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걸 만들 때는 인공지능 품이 지금보다 조금 덜 써서 이걸 넣었었는데 요즘 사실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건 네, 말 안 해도 모두 알 것 같아서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일단 좀 우리가 알아야 돼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머신러닝 강의도 하는데 그런 곁다리로 살짝 인공지능과 DL도 섞고 교과 외지만 그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거 좀 알아볼 거예요. 그게 네. 알면 이런 상황 때문에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AI란 산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산업이다 보니까, 물론 나온 지 오래됐지만은, 상용화된 지는 막 20년도 안 되고 막 10몇 년밖에 안 된 분야라서, 사실 엄밀하게 수학처럼 정의가 이렇다 하는 게 있진 않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어휘를 따라간 느낌인데, 그래서 유로스냅 AI라는 데서 가장 제공하는 이 분류를 가져와 봤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이런데요. 일단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랑 포함한 개념이고 머신러닝도 딥러닝을 포함하고 AI는 그냥 인간처럼 똑똑한 지능을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래요. 그냥 뭔가 똑똑하고 유능한 걸 하기만 하면 되는 프로그램. 그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지식을 얻어서 AI 일을 하는 인간처럼 똑똑한 지능을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이 위에 한 줄 추가된 거죠.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지식을 얻는 거. 그리고 DL은 거기서 얻는 방법에 추가적인 인공신경망을 통해 라는 단어가 붙은 조건이 하나씩 붙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쉬운 언어를 이용해서 표기해보면은 AI는 그냥 사람이 정해준 알고리즘 따라만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머신러닝이 아닌 AI는. 그래서 똑똑한 기능을 하긴 하는데 뭔가 스스로 지식을 얻어서 알아서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정해준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판단기를 정할 수 있으면은 그걸 이제 AI 중에서도 머신러닝이라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활용하면 그걸 이제 딥러닝이라 부르는 거죠.
사실 인공신경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더 이상 대거가 아니라 인지수업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ML과 DL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ML과 AI가 어떻게 다른가. 사실 이 말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AI랑 좀 범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막 챗GPT처럼 우리가 말하면 알아서 잘 대답해주고 우리가 정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알잘딱을 해주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 산업에 사용한 AI는 그냥 사람이 정해진 알고리즘 따라하든 그냥 딱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든 다 AI를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인공지능은 DL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정의는 이렇더라고요. 이것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사실 구분할 게 중요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래서 사실 넓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사실 계산기는 좀 많이 오버긴 한데 계산기처럼 뭔가 사람이 원하는 동작을 하기만 해도 인공지능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계산기는 좀 오버예요. 그래서 막 단순히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DFS 같은 단순 탐색 알고리즘도 좀 광범위한 인공지능 중에 하나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실제 인공지능 교재에서 저수준 인공지능을 소개된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구체적으로 미로 찾기라는 인공지능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맨날 말하는 오른손 법칙 있잖아요. 오른손을 벽 찍고 쭉 가는 거. 그럼 제가 이렇게 쭉 따라가서 슉슉슉 돌고 출구까지 가겠죠. 그럼 만약 이런 인공지능이 있다면은 그냥 사람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그걸 판단을 학습해서 성능을 높인 게 아니니까 이건 머신러닝이 아니라 AI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만약에 막 이 인공지능이 이 객체가 얘가 이제 수많은 몇십만 개 지도 미로와 그 미로에서 각각의 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알아서 생각 못하고 그냥 잘 통계 처리합니다. 막 두 갈래 길에서 직진이 답이었던 횟수와 좌회전이 답이었던 횟수, 우회전이 답이었던 횟수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는데 막 해보니까 직진이 답이었던 횟수가 더 많아서 아, 두 갈래에서는 직진해야겠다 하고 여기서 이제 직진한다는 판단을 한다. 직진을 한다. 그럼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가 ML이 되는 거예요. 즉, 판단 기준에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나 판단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말이 모호한데 이거는 판단 근거에 그냥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시한 대로 우리가 짜준 알고리즘대로 구동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AI를 보는 건데 사실 얘도 단순 우리가 지시하는 알고리즘을 하잖아요. 그냥 직진 그 횟수가 많은 걸 기준으로 방향대로 이동하라. 근데 그 판단 기준에 우리가 정해지지 않는 값이 있잖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 직진이 답이었던 횟수가 더 많다라는 건 우리가 넣어준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에 근거한 거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근거하에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머신러닝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정의로 돌아왔을 때 이제 방금 그 똑똑한 두 번째 미로스의 경우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지식을 얻은 프로그램이니까 머신러닝이었고 첫 번째는 그냥 데이터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지정해주는 방향대로 하고 똑똑한 기능을 확인하니까 AI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은 이해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요. ES라고 믿을게요. 이해를 못했다면은 카톡이는 뭐든 좋으니까 질문해줘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하는 얘는 머신러닝인데 얘는 머신러닝이 아닌 그냥 AI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AI가 아니라 아까 소개했던 단순 행동을 하는 AI예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미팅에서 잠깐 혼자 있어서 잘못 들어있는 거냐 물어봐서 네, 별일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공지능이 뭐까지 얘기했지? ES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니까 머신러닝이다. 사실 이게 정말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냥 단순 통계 처리 아닌가? 사실 우리가 쓰는 GPT 같은 AI는 조금 저거랑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실 근본 원리는 좀 비슷해요. 이제 수많은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쓰는 방법이 조금 우리보다 조금 더 고능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통계 처리해서 그냥 세 갈래 길, 두 갈래 길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냥 가장 많은 걸 뽑아서 좀 허접한 정보 처리를 쓸 뿐이지 이제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유의미한 방법으로 정보를 뽑는다면은 이제 다른 A와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쓰는 방법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 관심사이다. 라는 걸 알면 좋겠어요. 사실, 네. 우리가 쓰는 AI나 뭐, 소라나 이제 각종 AI들도 별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상황을 넣고 그 상황에 대응된 데이터를 잘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 판단하는 게 우리의, 우리의 AI의 결국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좀 도식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즉 AI나 단순 알고리즘은 이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받아서 즉 그 상황에 맞는 결과를 내뱉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라면은 이제 이 머신러닝은 프로그램 대신에 결과가 드러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수많은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다른 다른 미로들이 그런 게 들어가서 잘 프로그램 내놓는다. 그 알고리즘을 잘 내놓는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면 너무 정성적이잖아요. 막 데이터 결과들 너무 중복된 말이고. 그래서 그냥 머신러닝 이렇게만 넣어가면 너무 아쉬워서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볼게요. 아까 머신러닝의 정의를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머신러닝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너무 그 정성적인 그러니까 우리 기존 직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형화된 말로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공부하던 책에서 가져온 글 중에 일부인데요. 이게 미시랑 정해놔서 그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머신러닝 그 세 가지 일로 구성된다고 얘기해요. 하는 일, 이제 그 하는 일 잘하는 측정해준 함수, 이제 그리고 데이터들,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 태스크, 퍼포먼스 메저먼트, 이제 익스피리언스, 이 세 가지로 머신러닝이 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퍼포먼스 메저먼트는 태스크를 얼마나 잘 수행했나를 수치화해줘야 되고, 이제 즉, 익스페리먼트를 바탕으로 이제 퍼포먼스 메저먼트를 높일 수 있으면은, 즉,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면은, 이제 그걸 진리학습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익스페리먼트 바탕으로 퍼포먼스 메저먼트를 높이면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걸 적용해 보면은 이 경우에 즉 할 일은 미로 탈출이죠. 그리고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 미로 탈출 얼마나 잘하냐는 미로 탈출된 소요 시간이나 혹은 이동 거리, 아니면 그냥 단순히 탈출인지 여부 등으로 이제 그걸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수치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험은 이제 여기 있는 수많은 다른 경험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마 물투에서 해봤을 출력 긋기도 어머니 머신러닝 중 하나거든요. 이 점들을 바탕으로 좋은 추세선을 긋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태스크가 추세선 그리게 될 거고, P는 각 점에서 오차가 되겠죠. 이 Y값 차이요. 오차는 게 Y값 차이. 익스페리먼트는 이 수많은 점들, 측정값들 되겠죠. 그 측정값을 바탕으로 좋은 추세선을 그리니까 이것도 엄연히 머신러닝의 일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배울 선형내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은 어떤 좋은 함수 F를 찾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로 탈출하는 과정이 결국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이동해야 될 방향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과 왼쪽의 길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걸 답해준 함수를 찾는 게
이 미로 탈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구하는 게 머신러닝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추세선 그리기 역시 이제 추세선을 1차 함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x값을 줄 때 그 추세선상에서의 y를 구하는 그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죠. 아까 같은 추세선은 1차 함수니까 이 f가 ax다 b꼴이 되겠죠. 그리고 막 이제 널리 사용되는 예시 중에 스팸 메일 분류도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문자 내용을 받아서 스팸 여부를 반환해주는 0과 1 반환해주는 그런 좋은 함수를 찾는 과정이겠죠. 막 GPT도 사실 우리 질문을 넣었을 때 그 질문에 알맞은 좋은 대답을 뱉어주는 그런 입력과 출력이 무지막지하게 긴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머신러닝 이런 함수를 찾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이 말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좋은 함수는 좋은 상수로 구성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다 하냐면 결국 아까 보여줬던 이 미로찾기 알고 미로찾기 인공 머신러닝도 결국 383과 115라는 그 숫자 그 상수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추세선도 y는 ax에 비해서 안 써놨네. 이 1차 함수 방정식 y는 ax에 비해서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그런 상수로 구성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f를 찾는다는 게 결국 그 상수를 찾는 과정과 동일하잖아요. 뭐 기울기 절편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파라미터 찾는 게 머신러닝 과정이죠. 이렇게만 설명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천천히 설명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점에서 이제 왼쪽 이동할 확률과 오른쪽 이동을 앞으로 가야 될 확률이 그 맞을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 확률 잘 찾는 게 우리 머신러닝 해야 될 일이고 그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알고리즘대로만은 이런 상수가 필요하겠죠. 아,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는 이쪽 가야 될 확률 몇 퍼고 앞으로 가야 할 확률 몇 퍼다 하는 그 상수가 있을 거예요. 경험에 기반해서 판단한 상수. 이제 그 상수를 찾는 게 결국 그 아까 말한 좋은 함수를 찾는 과정이고 그 좋은 함수를 찾는 게 결국 머신러닝 과정이니까 이제 머신러닝은 결국 그 좋은 함수 F를 구성하는 좋은 상수, 즉 좋은 파람터를 찾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람터를 찾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수많은 경험이 사용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혼란스럽지만은 그냥 이제 좀 이따 나올 내용을 보고 다시 돌아오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결국 좋은 함수 F에 우리가 모르는 개수 또는 상수가 있는데 그 개수를 찾는 게 이제 머신러닝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개수들을 파라미터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머신러닝의 전부다. 그리고 F를 얘기한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F에 넣어주는 값을 피처라고 하고 F가 반환해야 하는 값을 레이블이라고 해요. 이게 아까 F의 정의에서 보면은 이제 넣어줄 현 상황을 피처, 현 상황 특징을 뽑은 것을 피처, 머신러닝 모델 반환해야 하는 값을 레이블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는 이 식에서는 이 피처고 이동해야 될 방향의 레이블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x가 피처, 추세선 상황 y가 레이블, 이것도 문자 내용이 피처, 스팸 여부가 레이블, 질문이 피처, 대답이 레이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반환하는 값이 아니라 반환해야 하는 값을 써놓은 게 이게 사실 레이블이 우리가 만든 이 익스페리먼트, 즉 데이터에 내포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 F가 반환한 값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원래 잘 만든 선처럼 반환했어야 될 값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냥 학습시키는 함수값을 생각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습에 이용하는 값. 네, 좀 더 학습을 설명할 때 다시 짚어볼게요. 그래서 머신러닝 너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머신러닝은 결국 상황을 받아서 상황에 따른 답을 내놓는 좋은 함수 F를 찾는 과정이에요. 이 F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처, 즉 상황에 대한 값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모르는 개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개수들 잘 찾아서 P를 최소화시키거나 뭐 최대화시키거나 하는 과정을 찾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과정입니다. 이 상수들이, 개수들이, 파라미터들이 익스페리멘트로 찾아지는 거고요. 아, 그리고 아까 좀 설명을 모호하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P는 그냥 잘하는지 수치화해준 값입니다. 그냥 꼭 태스크를 잘했을 때 커져도 되고, 잘했을 때 작아져도 돼요. 그냥 그게 일관적이면 되는 거라서, 얘는 뭐, P를 키워야 한다, 뭐, 뒤엔 P를 줄여야 된다라고 좀 반대되어 써서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P를 최소화 또는 최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함수를 있을 때 이미 X를 받아서 좋은 답을 내놓는 게 우리가 흔히 모델이라 부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설마이님 같이 설마한 여담인데요. 여담인데 조금 많이 중요한 여담. 사실 학습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모두 좋은 A를 찾는 데 활용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좀 나눠서 한 70%? 80% 정도만 좋은 데이터를 찾는 데 이용하고 그리고 그 일부분은 그냥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 이제 그래서 이 쓰는 부분 학습 데이터로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테스트 데이터로 하는데 학습 데이터는 진짜 좋은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걸 넣어서 정말 잘 나온지를, 이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깜깜 얘는 수정 그리기 위한 데이터고 얘는 그려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어져서 학습 과정도 한번 설명해보면은, 아, 학습이란 말 너무 많이 쓰지만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단계 학습으로 이제 모델이 이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불러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때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고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좋은 A들 찾아갑니다. 좋은 파라미터들을. 그래서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봅니다. 그 테스트 데이터는 X도 알고 Y도 아니까 우리가 잘 됐다, 잘 되지 않았다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평가 단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평가가 잘 됐다면은 진짜 일상생활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생긴 문제를 이제 생활에서 문제 생겼을 때 그 상황을 가져와서 이 함수에 넣어서 이 딱 X 자리에 넣어서 결과를 얻는 과정. 이 과정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험 공부에 대응돼서 얘는 공부를 하는 거고 얘는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얘는 시험을 보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게 적절한 예시니까. 근데 사실 이 평가 과정과 테스트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사실 이것만 보면 잘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습 데이터도 결국 그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그냥 이 학습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 결과값과 Y가 잘 비슷한가를 보고 이제 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퍼포먼스 메셔먼트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학습시킨 데이터 성능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게 이제 학습시킨 데이터 셋에서만 모델이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공부해서 막 숙제로 나온 문제랑 모의고사 나온 문제랑 똑같으면은 막 그 문제는 잘 풀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문제 잘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함수 근사를 해본다 생각해 봅시다.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갑자기 미쳐서 이렇게 근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의 데이터, 이 점들에 대해서는 완벽히 근사하니까. 근데 막상 이런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잘 데이터 값을 변하지 못하겠죠. 막 X가 이런데 뭔가 데이터가 이 사이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객강 엄청난 수가 나와버리니까 뭐 우리의 아까 시험 예시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만 잘 풀면은 모의고사 볼 때는 그냥 문제 쉽다 하면서 넘기는데 막상 시험 보면은 스트레스 없던 문제니까 잘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 있으면 성능이 높은 경우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는 학습 데이터셋만큼 성능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적합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완전히 극단적으로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아까 말했다시피 숙제가 모의고사 나오면은 우리 실력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완전히 이렇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잘 구분해줘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정보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 윤리 중 하나고요. 이걸 분리하지 않고 막 또 연구를 한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테스트 데이터도 같이 학습해서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 잘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럼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와 그래서 구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막 모의고사에 풀 문제를 미리 공부할 때 풀어보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 과적합 얘기 나온 김에 이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이제 과적합은 아까 말했다시피 학습 데이터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어서 실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지칭하고 반대로 과소적합이라고 이제 학습 데이터도 잘 학습지 못한 경우를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좌표를 받아서 동그라미인지 X인지 구분하는 테스트가 있을 때 이거는 너무 애가 일을 못하죠. 뭔가 이렇게 경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깡으로 직선으로 구분해버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 잘 처리하지 못한다 해서 거소적합이라고 하고요. 얘는 잘 얘는 잘 된 걸로 보고 얘는 뭔가 얘를 이상적으로 본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처리하려고 경계를 과도하게 삐들다 보니까 잘 예측하지 못할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얘는 동그라미 받을 것 같은데 X를 보면서 이상한 처리를 하고 있죠. 물론 이거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옳다는 가정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를 과도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테스트 데이터만 그 학습 데이터만 잘 대답한 경우. 회기도 아까 말했던 회기가 아니라 함수 분사의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적절해 보이는 함수 분사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꾸불꾸불하게 하는 경우는 과적합의 경우가 되고 이건 너무 학습 데이터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과소적합 경우가 되겠죠. 과적합이든 과소적합이든 실제는 둘 다 안 좋은데 네, 둘 다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머신러닝은 이렇게 돌아간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이용해서 F를 잘 찾는데 이제 거기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야 되고 트레인 데이터를 이걸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런 과정 거쳐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게 머신러닝의 작동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만 들으면 당연히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A를 어떻게 잘 찾냐. 이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볼게요. 그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살짝 실제 예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머신러닝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를 골라서 그걸 해볼게요. 그에 앞서 머신러닝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좀 봐야겠죠. 흔히 머신러닝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사실 정확히는 학습 방법으로 나눈 거긴 하는데 하는 일로 나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도학습이라는 학습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피처와 레이블이 모두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X값과 Y값이 모두 있는 경우, X로 Y를 예측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주가 예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특정 시점에 특정 주가가 돼야 된다 하고 학습시키잖아요. 뭐 스팸 메일 분류할 때도 이 문자가 왔는데 이건 스팸이었어. 이 문자 왔는데 얘는 스팸이 아니었어. 혹은 스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려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피처와 레이블이 모두 있다고 해서 이제 레이블 상으로 잘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시킨다 해서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제 회귀와 분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비지도학습이라고 답을 가르치지 않고 즉 레이블 없이 피처만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진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이 없으면 도대체 뭘 학습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구분하는 일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 스팸에 그냥 이 사람은 이 그룹이고 이 사람이 이 그룹이고 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이 두 사람이 다른 그룹이다만 확인하고 싶을 때요.
예시로 들어보자면 대표적으로 고객 그룹 범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손님들 성향이 좀 나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짧게 짧게 와서 그냥 막 개수를 많이 차진 않는데 그냥 비싼 거 사는 손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네 이제 그냥 오래 계시고 그냥 비싼 거 사지 않는데 조금씩 싼 걸 이제 조금씩 많이 사는 손님 뭐 그런 손님들이 있을 텐데 그 손님을 이제 구분해야지 이제 우리가 좋은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각 손님별로 아, 이 손님은 이런 손님이다. 이 손님은 이런 손님이다를 미리 알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잔류 시간 구매량, 구매 평균 가격 같은 그런 데이터만 있을 때 그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들 구분하는 거잖아요. 얘는 얘다라고 그냥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룹화 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는 레이블 따라오겠죠. 미리 집단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분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비즈왁스 예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처음 말했던 그 길찾기, 미로찾기 등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딱히 보상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입력하진 않는데 답이 있긴 하잖아요. 그 최고로 나간 길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갔을 때 잘 갔으면은 잘했다고 이제 점수를 높여주고 반대로 잘 못 갔으면은 점수를 낮춰주는 그런 방법으로 학습시키는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알파고나 게임 인공지능 같은 게 이런 강화학습으로 구성되는 거고요. 사실 강화학습을 데이터 과학에서 주로 다루진 않아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보면은 지도학습 이렇게 B처럼 레이블이 이제 데이터에 매핑돼 있는 그 쌍으로 묶여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그런 데이터 학습하는 걸 말해요. 대표적 분류랑 회귀문제라는 게 있고요. 이거 좀 이따 나올게요. 그 비지도 학습 말했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셋 이렇게 레이블 없이 B처만 존재해서 이렇게 사이 규칙성을 알아내거나 뭐 그렇게 구분을 하거나 좀 낮은 차원으로 사용을 시키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이렇게 바둑같이 이제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을 찾는 이런 상황으로 환원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여기서 딱 놓고 나서, 아, 놓은 게 좋으면은 이제 점수 높여주고, 놓은 게 안 좋으면은 점수 낮춰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세한 방법으로는 인공지능을 가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에 가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하자면은, 막 킨돌이 이 상황에서 딱 엿다 놓는 게 좋은 수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딱 이렇게 놓으면은 점수를 높게 주고,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막 이상한 데 줬다, 막 이런 데 줬다, 호구에 줬다, 하면 점수를 낮춰서 약속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좀 여담으로 저희가 작년에 천연제 때 만들었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커리도 게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했습니다. 네, 잘 들어가시면 좋았고요. 네, 진짜 여담이었습니다. 답설이었고, 넘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뭘 하냐 하면 우리는 말했다시피 지도학습과 연속적일 때 그걸 예측하면은 회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레이블이 막 시험 점수다 해서 막 연속적으로 증가한다. 라면 그걸 이제 회귀라고 보는 거예요. 흔히 그냥 함수 분사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추세선 긋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피처가 하나, 레이블이 하나일 때 하는 회귀가 되겠죠. 그래서 Y과 X 사이 농도를 예측한 통계적 분수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마 윤곽탐 때 봤을 농도에 대한 확광도를 예측하는, 네, 예측하는 그 과정도 회귀고요. 그렇습니다. 그 분류는 반대로 레이블이 이산적일 때, 그러니까 완전 딱 띡띡띡 나눠져 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분류라고 합니다. 딱 이건 이름이 쉽죠? 그 진짜 여담이지만은 이- 제가 옛날 작년에 한번 고민했던 건데 이게 사실 연속적이냐 이산적이냐 더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 레이블 사이 순서가 있냐에 좀 더 판단 기준을 세운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연속성을
지만 판단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회계라는 게 결국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은 이제 답이 0일 때 2로 예측하는 것보다 1로 예측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차이를 줄이는 걸 집중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제 분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막 숫자 그림을 보고 이게 0이다, 1이다, 2다 구해야 되는데, 숫자가 그림 0이었는데 답을 2가 아니라 1로 예측했다고 해서 더 잘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0, 1, 2에서 1과 0의 차이가 적지만은 1과 0의 차이가 2와 0보다 적지만은 그림 0을 보고 이걸 1에 예측한 게 2라고 예측한 것보다 더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의 경우에는 그 이제 클래스 9 이제 그 반환값의 집합이 순서가 정해되지 않을 때 분류하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배울 때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냥 얘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 연속성이라는 워딩이 학교에서도 이 워딩을 이용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짚어봤고요. 사실 이산적인 값에 대해서 회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막 우리 학교 시험 점수가 0.5 이하의 단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걔도 이산적인데 걔는 회귀가 가능한 대상이죠. 네, 무튼 그렇습니다. 뭐 처음 배우면 이게 뭔 말인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회귀는 이렇게 그냥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예측하는 거고 분류는 진짜 그냥 나누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네, 그냥 회귀를 함수 분사, 함수 분사를 이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비지도 학습도 우리가 이런 지도 학습 외에도 비지도 학습도 알아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군집하는 걸 해볼 거예요. 이제 이것도 분류랑 좀 비슷한데 분류는 미리 얘는 어떤 클래스다, 얘는 어떤 클래스다 라고 주어져 있다면 군집하는 그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즉 그걸 구분해보는 그냥 적당히 뭉쳐있는 걸 기반으로 얘는 다른 그룹이다 를 판단해보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선형 회계라는 건데요. 아까 방금 말했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회계는 레이블이 연속적인 값에서의 이런 지도학습인데 그래서 막 fx 꼴로 예측하고 y가 연속적이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지 트레인 데이터에서 뭐 오타예요. 학습 데이터에서 x와 y가 모두 주어져 있는 경우에 하는 걸 이제 회귀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f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는데 뭐 ax 더하기 b꼴이다 즉 뭐 일차함수다 하면 선형회귀라고 하고요. 뭐 a 곱하기 bx 더하기 c다 뭐 이런 지수회귀라고 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명칭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심 가는 선형회계예요. 사실 얘네도 똑같이 할 수 있긴 한데 선형회계가 제일 쉬우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머신러닝의 구성한 3요소 태스크와 퍼포먼스 메저먼트, 익스피리언스가 있겠죠. 퍼포먼스 메저먼트 보면은 일단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정해야 되는데 결국 퍼포먼스 메저먼트 해줘야 되는 게 선형회계가 잘 되는지 수치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그 차이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트레인 데이터에서 y와 우리가 예측한 fx 차이를 수치화하면 될 거예요. 그럼 그냥 y와 fx 차이를 제곱하거나 y와 fx 사이의 차이를 절대값 씌워도 되겠죠. 절대값 씌워서 평균을 되겠죠. 네. 여기서 a가 w를 바꿨지만 얘도 똑같이 학습시켜야 될 파라미터입니다. 가중치 않음의 웨이트고요. 그 퍼포먼스 메저먼트라고 흔히 이제 기념표에 있는 퍼포먼스 메저먼트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뭐 감소시켜야 된다는 걸 명시하거나 함수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이나 로스라고 흔히 말합니다. 사실 로스가 훨씬 더 보편적인 말이고요. 네, 로스로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절대값이나 제곱을 씌운 이유는 왜냐면 그냥 차이를 넣으면은 fx가 y가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차이가 음수될 거니까 절대값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로스, 즉 퍼포먼스 메저먼트 써볼 수 있어요. 참고해서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일단 xi는 각 점의 y 좌표를 이용하고요. 여기 제대로 안 써있지만은 y가 아니라 yi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쓰다 못할 낸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각 점에 대해서 이게 yi고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는 이 값이 fxi가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차이를 제곱하거나 절대값 씌워서 평균 낸 게 로스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가 설명을 잘 했는지 쳐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민스퀘어 에러라고 제곱해서 평균낸 형태를 써요. 민스퀘어 에러는 에러를 스퀘어, 즉 제곱해서 평균냈다라는 의미고요. 이거 시간이 없네. 왜 절대값이 아니라 얘를 쓰는지는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시,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뭐가 별인지 헷갈릴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 트레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셋에 있는 학습 데이터에 세 개 점이 있고 각 점이 1, 마이너스 1, 2, 2, 4,3이라고 합시다. 그럼 로스는 이 식에서 각각 이걸 xi와 yi에 1, 마이너스 1, 2, 2, 4,3을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얘가 f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의 차이죠. 그는 f2고 f2와 2의 차이, f4와 3의 차이 이렇게 로스 펑션을 풀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식의 정리이 이렇게 되고요. 보면 W와 B 함수 나오죠. 그래서 여기 W와 B는 일반적인 파라미터겠죠. 그래서 파라미터 함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를 구하면 이제 선형이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을 수술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최소점이 있다는 가정하에 뭐 당연히 로스는 양수인 게 보장되니까 최소점이 있겠죠. 최소점에서 이제 W로 미분을 해도 B로 미분을 해도 0일 거예요. 이건 아마 알 것 같긴 한데 이건 편미분 기호라고 이제는 B를 상수처럼 보고 W로 미분하는 거고 얘는 W를 상수처럼 보고 B로 미분하는 거예요. 즉 이제 단순히 W 방향으로 B 정지하고 만약 방향을 이동해도 이제 로스가 변하면 안 되고 W가 정해있고 B의 방향으로만 이동해도 로스가 변하면 안 되는 지점에서 최소일 거예요. 자기는 이 점에서 극소고 최소점은 극소점이니까 최소점에서는 이 식이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 해를 구하는 게 이제 선형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루스가 다시 돌아보면 2차식이니까 잘 뭐라 하냐 완전 제곱식꼴로 써서 최소값이 되는 조건을 원틱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MSE라 쓰는 거고 일반적인 로스에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이 방법이 조금 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만 배우고요. 그래서 이걸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걸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로스는 식이 이러니까 이 가까이 식의 W에 대해 미분하면은 로스의 W에 대한 미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더하면은. 수학이니까 넘어가서 미분해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의 제곱을 미분하면은 합성함수 미분해서 이 제곱을 미분해서 2 곱하기 wxi 더하기 b-yi가 되고 거기다가 w를 미분한 xi가 나오겠죠. 뒤로 미분한 것도 똑같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좀 더러운데 결국 w와 b에 대한 1차식이 있잖아요, 각각. 그래서 둘 다 0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은 얘가 재수고 얘가 재수고 얘가 재수고 얘가 상수항이고 얘가 개수 얘가 개수 얘가 상수인 그럼 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열심히 구해보면은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 바는 평균이란 뜻이고요. 이게 너무 더러워져서 여기서 좀 예쁘게 써봤어요. 그냥 이게 2x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P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WP를 깔끔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을 최소 제곱법이라 하고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선형일기를 한 거예요. 평범 최소 제곱법은 사실 이 로스 펑션 이렇게 잡아서 MS를 사용하는 방법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제곱을 해서 미분이 쉬운 꼴을 이용해서 이제 쉽게 풀어냈다는 의미에서 흔히 이렇게 그냥 연립일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연립일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이해합시다. 특징은 좀 달라요. 그리고 물론 이걸 선대선대틱한 방법을 풀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보여주려고 넘어간 거고 네,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그냥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라고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다 수원 열심히 했으니까 이식 연립일차 방정식 풀 수 있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사실 MSE는 미분율이 깔끔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미니말. 근데 이제 뭐 다른 일반적인 로스에서는 그런 게 찾기 힘들고 이제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사각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은 로스가 W와 B에 대한 함수라는 걸 입각해서 볼 때 약간 로스를 W에 대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식이니까 대충 이러면 기억이 나오겠죠. 그때 로스로 W를 미분했을 때 양수를 하면은 대충 이쯤이겠죠. 길게 양수니까. 그럼 로스는 국소적으로 증가함수일 거예요. 뭐 막 2점이었을 때는 넓은 범위의 증가함수는 아닌데 국소적으로는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였다면은 즉 한 이쯤이었다면은 로스가 국소적으로 감소하겠죠. 근데 그러면 양수일 때는 W가 왼쪽으로 갈 때 로스가 감소하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W가 국소적 로스가 감소하잖아요. 국소적으로 이동하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게 W를 마이너스 기울기만큼 변화시키면은 로스가 항상 감소합니다. 그냥 내리막을 따라서 내려온다고 이해해도 좋고요. 근데 증가하면 국소적으로만 성립하니까 그냥 깡으로 이만큼 이동하면은 로스가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막 이 점에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막 양의 방향 이만큼 이동하면 로스가 증가하겠죠.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변화량을 매우 조금씩 변화시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국소된 범위에서 W로 이동할 거고 그럼 W가 이 국소적인 증감성에 따라서 이제 로스가 쭉 감소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정말 돼요. 그 방법으로 이제 로스 최소값을 구하는 걸 이제 정사항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W에다가 기울기에다 작은 값을 곱한 것을 빼서 이제 W에 대입을 해줘요. 그냥 대입을 하는 의미예요. 종을 쓰면은 식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앞에 붙는 이 0.001 같은 상수를 러닝 레이트 LR이라고 학습률 LR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W와 B에 대해서 동시 계속 업데이트 해줘요.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몇천 번, 몇만 번 해줘요. 그럼 계속 찔끔찔끔찔끔 감소해서 얘는 둘 다 0이 아닌 이상 로스가 계속 감소하겠죠. 그래서 L이 극소가까지 감소하길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MSE는 마침 극소 유일하니까 최소점을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로스 최소값을 찾는 과정을 이제 정사각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막 MS는 극소 유일한데 이럴 거면 얘도 확장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이에 대해서 막 로컬 미니멈 프로블럼이라고 극소점의 가치는 막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 같이 문제 있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막 옵티마이저라고 좋은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인지의 범위로 넘어가서 방법이 있다. 병사관법은 잘 확장이 가능하다라고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형외기는 MSE가 이런 풍월면이니까 잘 작동한다. 극소점이 하나다. 그래서 MSE에서는 이제 정사항법도 좋은 답을 내놓는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LR의 설정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LR이 너무 작으면은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항상 감소하는 걸 보장해줘요. 너무 작으면은 확 해서 여기까지 내려야 되는데 막 몇만 번 해도 여기서 찔끔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 최저가까지 도달 못할 수 있어서 에러를 너무 낮아도 안 좋고요. 그래서 에러를 막 너무 키워놓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국토된 증감선을 벗어나서 막 여기서 넘어서 여기까 이동하고 넘어서 여기까 이동하고 샥샥샥 이동하느라 로스가 발산할 수도 있는 오히려 너무 커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러닝 레이트를 적당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알고 얼굴이 너무 싸졌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형에게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끝납니다. 다소 사람이 없어서 이게 잘 이해했나요? 물어볼 수가 없는데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잘 이해했으려 믿어요.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 남겨주시고 이제 수업 이제 코드를 통해서 선형에게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사실 오늘 몇 명이 올 줄 알고 빈칸도 만들고 답지도 만들고 했는데 네, 필요가 없었네요. 지도 띄워놓고 프리도 띄워놓고 동시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네. 오늘 환영하기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막 진짜 있는 데이터로부터 하면은 그건 너무 이거저 제약사항이 많아서 그건 이유시에 승표가 자세히 해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제 그냥 우리가 직접 그냥 랜덤에 뽑아낸 데이터로 이제 선택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GLG가 2.5, B가 절판이 1인 그냥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해볼 그 데이터를 이용해 볼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Y와 그 점들이 모두 너무 선형적이면은 조금 이상하니까 Y에 살짝 랜덤성을 넣어줘서 AXY B 플러스 노이즈를 가진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도시컬 보면은 데이터 적당히 이렇게 뻗져 있고요. 보면은 네, 셀이 약간 멈췄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짝 묘하게 퍼져 있는 묘하게 직선에서 찔끔만 벗어나 있는 이런 가상의 분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해볼게요. 머신러닝 선형하게 해볼게요. 이 점들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우참수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WP가 있을 때 그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구현해 보면은 이제 이것도 데이터가 지금 500개 만들었을 때 이것도 포뮬하면 너무 오르니까 넘파일 이용해서 좀 빨리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벡터 연산을 이용해서 WXIB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진 뭐냐 그 각 점들에 대해서 WB의 파라미터를 예측한 Y값이 나오겠죠. 거기서 Y를 빼서 제곱을 해주면은 이제 얘는 엔디어인데 이제 그 오차의 제곱을 정하는 엔디어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평균을 하면은 이제 MSC가 되겠죠. 정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서 노스 펑션을 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프를 한번 찍어보면은 이게 그냥 여러 개 W에 대해서 한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부터 한 15까지 W에 대해서 W에 따른 로스를 찍어본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봤던 함수와 대충 유사한 구조가 나오죠. 뭐 수학적으로 사명한. 그걸 B에 따른 걸 찍어봐도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도 되는데 그냥 이건 보여주려고 가져온 건데 3차원
W와 B에 따른 로스를 이제 3차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대충 이렇게 이런 포물선이 나옵니다. 이것도 묘하게 블록 아래로 오목한 그런 단면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순서가 달라서 폭이 다른 거고요. 어쨌든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벡션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나와서 경사각법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최소 제곱법을 써서 선형계 해결해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W와 B로 미분계수를 구한 함수를 구해보면은 그냥 아까 봤던 이 식을 어딨냐. 이 식을 구해내보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오차 제곱법 쓰려면 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레디언트 W는 이제 식을 열심히 적해보면은 2 곱하기 x 곱하기 wx 플러스 b 마이너스 y의 평면이 되겠죠. 심은 성리학에서 인식, 즉 잠깐 시리가 나왔고요. 얘를 평면하면은 아까 봤던 얘의 구조 똑같죠. 2xi 곱하기 wxi 더하기 b 마이너스 y의 곱하기 2의 평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수식을 잘 기억해보면은 여기서 x만 빼진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수식을 짜서 그 로스의 w를 미분한 값과 b로 미분한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막 찍어보면은 2.5에서 그래도 거의 0이 나와야 되는데 왜 0이 안 나오지? 잠시만요. 뭘 잘못 썼나? 수식이 똑같은 수식일 텐데. 음. 아, 사선 오타가 있었죠. 여기 E가 아니라 W 써야죠. 그냥 사선 오타가 있어서 1 튀었고요. 방금 왜 이상하다 생각한 거냐면은 이 2.5랑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미리 설정해둔 W 기울기와 절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넣었을 때 근사적으로 기울기가 둘 다 0이 나와서 극소점의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떠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고요. 아까 많은 걸 까먹었지만은 이 그래프상에서도 W가 2.5 근처에서 절편은 1 근처에서 최저값을 볼 수가 있죠. 그랬고요. 그래서 이 그레이든 W와 그레이든 B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이걸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행렬편을 써서 그러니까 행렬편을 써서 이제 역행렬을 곱하면 할 수가 있겠죠. 행렬편을 모른다면 그냥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생렬에는 각각 이제 이거를 이게 왼쪽이 이게 오른쪽이 이게 왼쪽 아래 이게 오른쪽 아래 있는 행렬이고 이제 여기다 위에 W 아래 B가 있는 그런 크기 2인 벡터 곱해질 때 이제 위가 이거 아래가 이거인 벡터 나오는 행렬식으로 멸치만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사실 그냥 이게 이해 안 된다면 연립방정식을 손으로 풀어낸 코드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걸 코드를 아까 말했던 짜서 넣어보면은 m은 p.array 왼쪽이는 2 곱하기 x 제곱의 평균이었죠. 2 곱하기 x 제곱의 평균. 그래서 곱하기 x의 평균.
오른쪽 위에는 EXI의 평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EX의 평균이죠. 네, EX의 평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그냥 이런 엔디어를 만들고, 이제 M에다가 W와 B를 행렬곱을 하면은, 이제 이 시그마 EXIY, 시그마 EY가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돌려보면은, 이제 얼추 요 값이 비슷하게 나와서 2.5, 2.5,1 근인 방정식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드는 그냥, 네, 그냥 잘 코드를 썼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제 역행렬에다가 이제 M 인버스에다가 얘가 위에 얘가 아래에 있는 벡터를 곱해주면은 이제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코드를 짜주면은 이런 코드를 짜주면은 A와 B가 대충 회계 결과로 우리가 속에 넣었던 2.51과 비슷한 2.499가 1.02가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넣어준 노이즈 때문이고 선형계가 상당히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선형대적 지식을 사용하면은 아까 보여줬던 이 식을 이용해서도 W와 B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걸 잘 해보면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그냥 된다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잘 몰라도 이건 그냥 진짜 몰라도 돼요. 그 학교에서 사용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심파이라는 라이벌 쓰는 구조거든요. 이게 어떤 라이벌이냐면 이제 우리가 W와 B를 변수가 아니라 그냥 수학을 쓴 미지수처럼 쓰겠다는 아이디어예요. 그 W를 해주면은 이제 W가 그 수학을 쓴 미지 W 같은 게 돼서 막 이런 W에 대한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W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이런 구조예요. 그 식이 왜 좋냐 하면은 로스 같은 걸 찍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L이 W와 B에 대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 로스를 W와 B에 대한 함수로 잘 계산해 줍니다. 지금은 상당히 식이 더럽죠. 근데 어쨌든 W와 B에 대한 함수를 이걸 잘 표기해줘요. 그리고 그 심파이에서 심플리파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 글자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W와 B로 어떤 걸 계산했을 때 W와 B의 값이 우리가 넣지 않았더라도 결과에 이렇게 W와 B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제 수학 연산을 위한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왜 좋은 게 이런 이분 같은 것도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넣었던 이런 그레디언트 W, 그레디언트 B 같은 걸 이제 얘가 계산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디퍼런셜 넣어봐도 이제 WB 편미분한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파이 디퍼런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로스를 W 편미분한 W와 B에 대한 식을 DW 저장해주고
비로 편미분한 식을 B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식을 만들고 그 식을 푸는 지름까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퀘이션 1을 만들면은 이제 디퍼런셜 1이 0인 디퍼런셜 W가 0인 식과 디퍼런셜 B가 0인 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연립방정식을 WB에 대해서 풀 수 있어요. 이런 심파이점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를 구하면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구한 거와 똑같이 기울기는 2.49고 B는 1.02가 나오는 이렇게 이렇게도 사용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적 제거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사실 심파일 이용한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 딱 이 화면에 나온 함수가 거의 닿아서 이렇게 심파일 활용해서 최소 제곱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라고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함수 사실 테스트도 있고 해서 시험 직전에도 외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 쓰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사항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정사항법은 이제 이런 복잡하고 현학적인 이런 수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싫죠? 그럼 이제 정사항법을 하면 됩니다. 아까 그걸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몇만 번을 업데이트한다 했잖아요. WP를. 이 업데이트한 횟수를 에포크라고 합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에포크가 그 반복한 횟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에포크번 동안 이제 W는 W 마이너스 16 곱하기 그레디언트 WP를 대입해주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까 보였던 그 이수식을 말 그대로 그냥 코드를 바꾼 거죠. W에다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W만큼 빼주고 B에다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T만큼 빼주는 그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했었다는 오차를 보면은 그냥 점점 오차가 쭉 감소하죠. 그 로스가 25에서 0.16, 0.11, 0.09에서 쭉쭉 감소를 하죠. 그리고 가중치도 2.5와 1.0을 수렴해 가고요. 근데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지금 0.01로 딱 좋았는데 만약 막 0.001로 한다 하면 1000번 학습하는 동안 잘 가네. 조금 더 세밀하게 찍어봅시다. 그러면은 막 러닝 레이트 0.01일 때는 거의 딱 10번만 반복해도 이제 거의 우리의 함수 값은 2.6과 얘는 좀 작지만 거의 근접할 가 있잖아요. 오차도 막 0.2까지 줄어있고. 네, 학습률 0.001로 하면은 10번 학습했을 때 로스가 압도적으로 크죠, 얘보다. 얘는 0.2였는데 얘는 막 49고. 그래서 러닝게이트 키우면은 훨씬 학습이 빠르게 된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로스는 얘는 0.1까지 떨어지는데 얘가 더 낫네요. 근데 아마 얘를 더 많이 돌리면은 얘는 더 조금씩 움직인 대신 더 정밀하게 움직이니까 얘가 아마 로스가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널링 레이트가 작아서 더 정밀하게 줄어들지만은 그만큼 시간은 오래 걸린다. 에포크를 많이 소요한다. 라고 그렇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보기 힘드니까 이거는 100으로 바꿔놓고요. 근데 러닝 레이트를 0.01이 아니라 0.1로 키워놓으면은 오히려 로스가 막 5천으로 발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에러이 너무 커서 막 로스가 발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거기서 끝난 게 중간에 아마 함수 값이 발산해서 코드가 중간에 끊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100번밖에 반복을 안 했네요. 근데 이걸 해보면은 막 5530이 됐다가 10에 140승, 10에 276승이 됐다가 인피니티로 발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던트 발산해서 오차가 나다 넘버 난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닝 레이트를 적당히 키우면은 빨리 수렴하고 좋지만은 너무 키우면 안 좋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MSC 같은 거는 미분이 굉장히 깔끔해서 그냥 그리든 W 깡으로 구할 수 있었잖아요. 깡으로 구한 다음에 수직을 직접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미분 불가능한 함수라면은 이런 방법을 쓰기 어려울 거예요. 미분 가능해도 막 너무 복잡한 함수 쓰기 어려울 거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진짜 미분계에서 정을 이용해서 막 H를 엄청 작은 값으로 해서 그레디언트를 로스 W 더하 H 마이너스 로스 델타 로스 분의 이제 델타 W 그래서 그레디언트 W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과제에 넣어놨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분을 계산하기 싫다거나 미분을 잘 모른다, 어떻게 계산을 잘 모르겠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근사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진짜 비슷하네.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열심히 선형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sklearn이라고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 있거든요. 거기는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자학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학교에서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sklearn에서 리니어 모델이란 선형하기 모델을 가져옵니다. 선형 모델에서 이제 선형하기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실행하고 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하는 걸 fi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거기서 이제 x랑 y 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x랑 y가 원래 피처는 사실 다변수일 수 있거든요. 두 개 변수나 세 개일 수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원 엔디어를 받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1차원 엔디어이니까 마이너스 1,1로 쉐입을 변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 모델 학습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프레딕트한 걸 예측한 걸 찍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 그 우리 예측한 것과 실제 y 구분해 놓은 거고요. 예측한 x에 따른 예측 결과를 보고 싶다면은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딱 선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2.499, 절편이 1.001인. 똑같이 프레딕트 할 때도 위에서 말했던 거랑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1,1로 넣어줘야 됩니다. 좀 설명을 하면 사실 원래는 지금 우리가 x에서 y를 바로 보내지만은 한 x1, x2, x3 등 여러 변수를 받아서 이걸 y로 보내는 걸 선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 점에 대해서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서 이런 꼴로 x 잡을 피처를 넣어줘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1차원이라서 그냥 이 뒤에가 없이 그냥 네, 다 이런 꼴이죠. 이런 꼴에 x를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도 똑같은 인을 넣어줘야 되니까 2차원 엔디어를 넣어주되 이제 n,1의 쉐이프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에 이걸 그리고 리쉐이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SK 러너로 쉽게 리그레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설명할 때, 아까 PPT에서는 막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구분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정보 윤리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되게 강조를 해놓고 막상 우리는 구분하지 않았죠. 막 그냥 데이터를 깡으로 다 학습했었는데 이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정확한 예측이,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바람직한 방법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X 500개 데이터가 있으니까 막 X 트레이는 X 앞에 400개, X 테스트는 X 뒤에 100개, 그 나누고 Y 트레인도 나누고 해서 한 다음에 트레이너만 학습하고 테스트로 나중에 로스를 찍어봐야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애매한 게, 아이고, 좀 높아. 이렇게 나누기가 애매한 게, 우리가 막 중간에 데이터를 나눌 때, 이게 X가 순서대로 막 정렬돼 있어서 앞부분 데이터 특징이랑 뒷부분 데이터 특징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면 안 되고, 막 셔플도 해줘야 되고, 좀 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할 조건도 있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슬래시로 나누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걸 다 고려해줘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klearn의 모델 셀렉션이라는 거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인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에 이제 분류할 데이터를 샥 넣고, 테스트의 데이터 비율, 뭐 30%를 테스트, 70% 트레인 하고 싶다. 한 0.3을 넣어주면은 알아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잘 구분해줍니다. 이것만 한번 돌려보면은, x는 500, 엔디어였는데, 엑스트레이는 지금 70%만 들어와서 이 350개의 데이터만 있고 나머지 150개는 테스트 실비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가능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학습을 시킨다면은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한 다음에 그 X 트레인, Y 트레인 데이터로만 학습을 시키고 X 트레인 피처와 트레인 레이블만 학습시키고 나중에 평가할 때는 이제 로스 펑션을 새로 짜서 이제 X 이제 Y 테스트와 리그레션 프레딕트 X 테스트 점 reshape 마이너스 1 사이에 MS를 찍어봐야지 이제 올바른 성능 평가가 됐죠. 해보면은 얘는 막 0.007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MSE가 0.07 모델이다 라고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막 데이터 구분 안 하고 이걸로 학습시킨 다음에 X로 이렇게 로스 찍어보면은 이건 이 로스가 몇인 모델이다 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경우에는 트레인과 테스트가 똑같은 분포에서 나왔고 그냥 똑같이 학습시킨 데이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조금 더 그래 로스가 낮은 성격을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랜덤 데이터라서 그런지 조금 차이가 미미하고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에서 로스가 적네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아마 2교시에는 그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